마음이 무거운 일주일을 지났는데 이제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정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예스러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 경영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분도 계신데 오늘 경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 머리에 쥐가 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고 안 되나?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현장, 사건의 현장에 리더가 없는 나라라는 전통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리더의 자리에 아무나 앉히면 되지 않는다.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사고를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면 이 세계적으로 지배계층에서 영웅이 나오지 않은 희귀한 나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이 나고 나면 마지막 영웅은 민중이고 민초였다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리더가 국민이나 구성원들을 존중을 하고 아끼고 또 위하고 또 이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또 박정희 대통령 등등을 만나면 기운이 나는 그런 민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적인 무의식 중에서 선천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겁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이라든지 사전 점검 대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거기에 재빨리 잘 해결을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일이 사고가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약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후천적으로는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이나 법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지배계층이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규정이나 법을 뛰어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경영은 한국인의 심성에 잘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을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규정이 무엇이다. 왜냐하면 이 원학 규정이 소위 최대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상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현대 경영의 흐름에 대해서 이걸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잘 아시고 계시겠죠. 아마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before Lehman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before Lehman과 after Lehman이라고 경제를 보고요. 아마 before 9/11, after 9/11은 국제 정치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또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가 자본주의 4.0 소위 아직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따뜻한 자본주의 또는 상생 자본, 대중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4.0 시대를 넘어서 상생 자본주의라고 하는 5.0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화가 되고 양극화, 노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등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1세기 경제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맥킨지의 얘기를 전달해드리면 도시 중심의 경제가 된다. 국가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약 30억 명의 새로운 중산층이 이 신흥국가에서 나올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것은 계속될 것이고 녹색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 자원을 감당하지 못한다. 30억 명의 새로운 신중산층을 위해서는 지구가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고도가 되기 때문에 지식 근로자가 끊임없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와해적 지금까지의 모든 이 방식이나 그 다음에 해오던 절차를 다 뒤집어 엎는 와해적 기술 혁신이 되고 있다 등등이 아마 지금 현재 경제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0년대 PC혁명이 있었고요. 90년대에 가서 웹혁명이 일어났고 다시 그것이 앱혁명으로 가다가 지금은 IoT로 소위 사물 인터넷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화가 되고 있고 또 지식기반 경제는 네트워크 경제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가 다 바뀌는 와해적 혁신 아마 그 뒤에는 디지털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다는 소위 디지타이제이션의 뒤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무형자산이 이 기업 경영의 하나의 그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2010년도에 S&P 500의 시장 가치를 분석을 해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장 가치의 약 80%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를 의미하고 20%만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무형자산 가치가 약 아직도 25% 선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더 우리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더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보통 브랜드라든지 기술력, 디자인력, 경영력, 기업 문화, 기업의 신뢰도, 고객 네트워크, 인력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다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승자 독식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또 이 자본주의 4.0, 5.0으로 가면서 이제 주주가치의 극대화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더하고 여기서 또 더 발전해서 지속가능 경영 다시 이제는 혼자 잘 되지 말고 사회적 그 가치 창출로까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기업의 역할 확대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이제 창업 세대가 물러나면서 2대, 3대, 4대로 승계가 되고 있는 중이죠. 전체를 보게 되면 일단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뀌는 것의 주체가 개인이다.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열정이고 개인의 창의력이다. 그래서 당대 이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도 또 그 다음 기업의 성공 요소도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을 이제 이 시대를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입니다. 1996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7, 8호로에 나왔던 브라이언 아서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학장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산타페 연구소라고 하는 복잡계의 연구원의 연구소에 그 이제 펠로우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라고 해서 소위 수학 최정의 법칙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승자 독식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20년 전에 이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 가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제조업의 정의를 뭐냐? 아주 간단하게 내려본다고 하면 천연자원에 에너지를 가해서 그걸 변형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천연자원에 에너지를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소위 그 변동비, 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원가가 더 이제 계속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접비가 각 단위로 이제 배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배분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져서 소위 효율을 저희가 낸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그 간접비가 다시 증가를 해가지고 소위 수학 체감, 소위 이 규모가 커지면 일정 기간까지는 이익이 늘다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고 그 대표적으로 알프레드 마샬이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는 새로운 경제의 특징은 이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결합해서 만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식 가공,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응용이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한번 보시면요.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원자재의 비용, 금액, 그 다음에 또 그 원자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 값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 3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다 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가격의 그 원가의 대부분은 지식값, 그 다음에 또 뭐 정보값, 그 다음에 기술값,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값, 이런 것으로 대부분 구성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통적인 그 제조업은 기본이 되고 새로운 하나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업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특징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이디어나 지식은 아무리 써도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어도 변동비가 늘지 않고 따라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동비가 극히 낮은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약을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통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 기간에 5억불에서 10억불 정도의 이제 R&D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블릿이나 아니면 앰플이나 아니면 캡슐을 만들 때 그의 값은 10억불짜리입니다. 두 번째 태블릿이나 캡슐을 만들게 되면 갑자기 1불로 떨어지는 거죠. 지식값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태블릿을 만들 때까지가 가장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윈도우를 갖다 만들어내면 2억 불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윈도우는 2분이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CD를 갖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이동통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처음에 이동통신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지국을 만들고 할 때는 엄청난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시스템에 소위 훅업 연결만 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얼마든지 가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석권할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이텍 비즈니스, 또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얘기하기를 머케니즘 오브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양의 되먹임,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1등만이 번영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세계로 이미 기업은 들어와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산업에 머물러 있는 기업도 많지만 그런 기업들도 급속도로 지금 소위 지식이나 아이디어 응용을 하는 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R&D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한번 들어가면
그 만드는 네트워크의 효과에 결국 갇혀가지고 이탈하기가 힘들다. 또 그걸 뭐 스마트폰 한번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을 하고 나면 아까워서 또 다른 걸로 바꾸지 못한다.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수학 최적의 세계에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묶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누구도 승자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나온 논문이니까요. 소프트가 이제 소위 PC의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석권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도스가 있었고 CPM이 있고 맥이 있었는데 애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는 전문가들은 거의 이 삼류로 아주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형편없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IBM 컴퓨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가 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벤더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차차차차 늘면서 갑자기 IBM PC와 도스가 하나의 이 산업의 표준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출이 늘어나가는데 비용은 늘지 않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그런 이 부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도에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 두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대체로 지금 IT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리더들을 보게 되면 1955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PC혁명이 1975년에 나왔기 때문에 55년 전후에서 나왔으니까 약 20세 전후라고 볼 수 있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을 할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IT 쪽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에릭 스미스도 그렇고, 다 그렇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1년 뒤인 76년도에 역시 이제 해서 소위 PC 혁명을 자기가 20세 혹은 그 전후에 20세 초기에 겪었던 사람들이 IT 업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를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들은 효율이라든지 품질, 원가, 그 다음에 통제 이런 등등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경영학의 원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최적화를 통해 가서 이제 기업의 능률을 올리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재미있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 카지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의 지식산업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임이 차세대를 지배하는 게임인가, 게임 자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카지노에 지금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거기 실패한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 길로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최적화는 불가능하고 소위 적응,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베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보게 되면 이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후발주자가 되면 2배, 3배, 4배의 어떤 그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지금 길을 쓰고 보조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장 소위 자기 가입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없는 어떤 좌절이 오니까 불굴의 의지, 남다른 용기, 또 다음 게임에 대한 선근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끼리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그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애플 생태계를 만들듯이 생태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 힘싸움에서 밀린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하다 안 되면 빨리 물러나고 다른 게임이나 차세대 기술을 또 노려보는 게 좋다 하는 이런 이제 아주 고약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소위 지식 기반 사업이라 그럴까? 아니면 또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존에 돈을 번 기업들은 할 수가 없죠. 잘못하면 자기 일생 기업이 태어나서 번 돈을 한꺼번에 다 날리는데 누가 덤비느냐? 벤처기업가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산업은 이 게임 룰의 속성상 벤처기업가들 자기 주머니에 땡땡상품 없는 기업가들이 자기의 그 지식과 열정과 성건력과 그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덤벼서 성공한 사람이 이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게임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안정이 되고 나면 M&A를 통해서 흡수하려고 덤비지만 벌써 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지금 미국 전체의 이 시장 가치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3위. 그러니까 애플이 4,700불 정도로 이제 4월 21일이니까 그저께 숫자인데 구글이 3위.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 이런 식으로 미국 전체의 시장 가치 12기업 중에서 3개의 기업이 지금 말씀드렸던 75년도 이후에 창업을 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와 되면 그 1등이 가속화돼가지고 시장을 독점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옛날에는 빅5, 빅10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점점 줄어서요. 아마 빅2 정도, 잘해야 빅3 정도 남아있는 이런 지식 기반 사업에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도 초여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바라고 하는 이제 보컬 그룹이 있는데 아바의 멤버였던 비온 울베르라는 사람과 아그네타 펠스탁이 이제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죠. 하면서 그 노래의 제목이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노래는 뒤에 이제 맘마미아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 이제 들어갔고 다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전문가들은 이 맘마미아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20년 전에 브라이언 아스라고 하는 뛰어난 예측을 했고요. 다시 그거보다 16년 전인 1980년도에 물론 이건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 이혼을 주제로 해서 나온 노래인데 제목이 Winner Takes It All 그리고 루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p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de proud eyes,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does she kiss like I used to kiss you?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cause I miss you. Never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The judges wait on the side, the lights of me abide. 이 정도 뭐 승자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패자는 쓸쓸히 물러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소위 경영 방식을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게 아마존, 구글, 네이버. 대체로 판단이 되시겠죠. 플랫폼,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아마존은 지금 뭐 한 600억 불 정도를 파는데 시가총액이 22 정도 하고 있고요. 구글은 아까 말씀드린 3위, 지금 시가총액 3위가 되어 있고, 네이버는 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검색 시장의 75%, 그리고 라인은 지금 4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되어 있고, 밴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2,100만 명이고, 거기 비하면 카톡은 아직 1억 4천만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네이버는 우라인 좌밴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검색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요. 매부에서의 띠라고 하는 겁니다. 앞과 뒤가 구분이 가지 않는, 이제는 어느 하나를 하고 어느 하나를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둘을 다 잘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소위 말해서 패러독스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 최근에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에 있는 CEO하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옛날에는 5년, 10년 정도 기간에 5억 불, 10억 불 정도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신약 하나 개발, 소위 블록버스터, 한데 50억 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포기를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외부에서 개발이 되면 그걸 사서 조합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이죠. 스피드입니다. 워낙 빨리 바뀌니까 이 바뀌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윤은기 회장께서 2002년도에 벌써 이 스피드의 중요성을 예측을 하고 만들어내신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다 사이버 세계로 다 들어가고, 클라우드, 컴퓨터 기기로 들어가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하나의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디지타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플랫폼을 잡아야 된다. 플랫폼을 잡는 자가 전 세계 기업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거고, 아마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아마 구글일 것이다. 구글이 자기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한 가지만 잘하면, 지금까지는 포터의 전략은 원가, 저원가 전략, 아니면 차별화, 아니면 집중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에 집중하라는 그런 전략, 이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복수의 경쟁 우위, 차별화하면서도 원가를 싸게 만들어야 된다. 창조적 경영을 하면서도 효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벌 통합을 하고, 하지만 글로벌로 공통된 부분과 현지화된 부분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규모가 커야 이기지만 동시에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 상충돼서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5의 대상이었던 이런 경영의 방식을 both end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 혁신 역량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또 스피드 경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모든 것을 진행이 되고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가장 CEO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원을 CFO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hief Financial Officer를 이제 재무총괄 임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세계적인 기업의 이사회를 보면 내부 이사는 대체로 CEO와 CFO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다 사회이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화에 따라서 CDO를 임명해야 된다. Chief Digitization Officer를 임명하지 않으면 기업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디지털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가 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 다음에 또 이 제조와 서비스 등이 다 산업 간 경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게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은 소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하게 제도를 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 가지고는 성립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경영 과제들, 경영 비전이나 핵심 역량, 사업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믹스나 등등등 하지만 이것은 불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이제는 이미 기본으로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소위 말하는 문명사적인 대변화의 마지막 용퇴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방향도 어지럽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이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이제 투자하고 R&D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나가야 될 텐데 이것에 여기도 역시 위험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리얼 옵션적인 전략,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사전에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해서 이걸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이 되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투자를 진행해서 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제품들을 개발해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성공 확률이 5% 미만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가 자꾸 축적이 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리얼 옵션,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1차 씨를 뿌려보고 거기서 희망이 있으면 2단계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는 떨어뜨리고 또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리얼 옵션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유연한 조직 문화나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경영의 조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장을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50년간 GDP가 500배, 1인당 국민소득 250배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빈국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50년 만에 트리플 1조 GDP, 시가총액, 증시의 무역고가 이제 다 2010년과 11년에 걸쳐가지고 1조 달러가 됐고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로 진입을 했습니다. 1996년에 영국이 6번째로 가입을 했고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위까지는 다 50, 3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3만 불로 우리나라가 올해 2만 5천 불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고 국격도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도 잘 유치를 해왔습니다. 참 5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이렇게 돈 잘 벌고 국격이 올라간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죠. 그래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을 해가지고 2008년도 그다음에 세계 7위, 뭐 금메달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2012년에 5위. 일본은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훨씬 넘어가지만 2000 북경올림픽에서는 8위를 했고 런던 가서는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보게 되면 중국이 금메달을 199개를 땄는데 750만 명당 하나를 딴 격이었고요. 일본이 48개를 땄는데 300만 명의 하나의 금메달을 따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65만 명당 금메달 하나를 땄으니까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전 세계 111위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전 세계 25위밖에 안 되고 아시아에서 12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그 연합회에서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를 쭉 했었는데요. 이게 199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드디어 2012년 9월 달에 그 평가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12년까지 7년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분야별, 종합평가 없이 분야별 평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싸이의 강당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지난 2월 8일자로 19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 2위가 저스틴 비버가 8억 뷰 정도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게 늘었고요. 또 젠틀맨도 작년 4월에 공개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6억 뷰가 넘어가지고 2012-13년 중에 유튜브 최다 조회를 한 그런 기록을 또 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파 속도에 혁명이 생겼기 때문에 당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세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시대 우리가 조선몰락 이후에 61년도 5.16 끝에 당했을 때까지가 아마 건국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상 그때는 생존 이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87년도에 6.29 선언이 있을 때까지 약 4만 세기 정도를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고 그때 우리는 민주화, 투쟁, 생활 향상이 공존을 했고 또 역동성과 경쟁사회가 도래했던 그런 시대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서 소위 말해서 컨테스트 모빌리티, 경쟁적 이동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87년도 이후에는 약 20년간 아마 행복이 삶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갔고 그 이후에 2007년 이후에는 이제 그 삶의 주제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세계가 신경제 시대로 넘어가면서 승자 독식이 되고 양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없는 사람의 어떤 이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패배감이 높아지고요. 또 차차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면서 사실상 신분이 세습화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적 이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후원적 이동의 시대, 스폰서드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니까 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영업하고 있지 않을까. 누가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나온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빨리빨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기득적 진돗개 같다. 진돗개 두 마리, 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한 얘기지만 진돗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데는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 참 좋은데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집은 시끄러워서 못 키운다. 싸우느라고 보통 동물들이 비슷한 동물들이 모이면 한번 싸워가지고 거의 보스를 만들고 그 보스가 힘이 약할 때까지는 위계질서가 잘 유지가 되는 법인데 딱 예외가 진돗개더라.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덤빈다 이거죠. 자기 절대 내가 보스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 보스가 못 되는 데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 또 싸우는데 전국에 3집이 진돗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싸우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 3집이 다 멧돼지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와 진돗개 한 마리가 싸우게 되면 진돗개가 지는데,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을 나갈 때 반드시 협동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적이 생기면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주 특징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유념해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한 화병, 또 이 신기, 신명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작은 고민 우리 허태경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도움받아서 연구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은 첫째가 한국 사람들은 잘난 맛을 산다. 이 자존의식, 인내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사상이 한국 사람을 이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가장 중요한 인내천, 자존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끼리 의식. 근데 우리란 말이 영어로는 복수의 개념이지만 우리말에 우리는 내 편이라는 뜻으로 보통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가 틀린 표현이 아니란 거죠. 내 편이라서. 그래서 우리끼리가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우리 안에서는 아무 룰이 필요 없는, 그러나 우리 밖하고는 상당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소집단,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한 마음에 모여서 무슨 일이 해낼 수 있는 집단이 되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우리 내 집단을 너무 챙기는 그런 그 단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성과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인 마음의 주인은 이성이 아닌 감성이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그 운해형, 세계적으로 극운해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는 없는 B형의 혈액형과 성격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결론이긴 한데, 자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공이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 어떤 이를 통해서 이 유연성과 응용력, 그다음에 순발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조급성, 또 현세주의, 흥청거리고 내적 성찰이 부족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천민자본주의 이런 등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평가를 해서 클로테르 라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컬처 코드라는 것을 써서 각국의 문화와 그 문화의 키워드를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국인의 컬처 코드는 아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물론 그때 아리랑 무슨 어떤 걸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되겠지만, 아리랑 하면 잠깐 우리나라 한국인을 대표하는 아리랑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내용이 한 8시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빨리 들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수는 날명선 씨라고 대한민국 아무리 나온 최고의 세계적인 재즈 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저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주 그리고 뭐 아리랑을 뭐 참 너무 그 아리랑답게 잘 부르는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을 이 중심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그런 한국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형 경영을 대체 1.0, 2.0, 3.0으로 나눠본다고 하면요. 1.0은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상 시작을 해가지고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의 한국 경제를 견인한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 쪽에 줄을 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을 했고 또 정부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부가 강력한 경제발전 의지와 수출지향 전략을 채택을 했고 또 정부가 파트너로 선택했던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같은 기업가들이 왕성한 기가 정신을 보이고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보자, 잘 살아보자 할 수 있다고 해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시장 개방을 하고 국제 분업을 해서 대한민국을 소위 미디엄 테크놀로지 로우 코스트 컨트리 중기술의 저가 국가로 인정을 해서 국제 분업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1차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은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오너가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0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그 한국식으로는 안 된다. 한국형과 식을 구분을 해야 될 텐데 한국식으로는 1.0을 한국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돼야 된다고 해서 소위 IMF 관리 체제 이후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의 경영과 1.0이 결합을 해서 진화한 것이 2.0이고 그것이 현재 완료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오너 경영자 혼자서 기업을 좌지우지했다고 하면 지금은 소위 제가 뭐 표현을 좀 안 좋게 독종 전문 경영인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성과주의 문화가 이제 도입이 됐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소위 그 원천 기술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좀 약한데 이 응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응용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만들어냈다. 결국 보게 되면 창조적 모방, 이미테이션과 이노베이션을 합쳐서 이거 뭐 영어 조어를 만든 겁니다만은 창조적 모방과 우회 축적 끊임없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해나가면서 결합해서 소위 말해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성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송지현 교수가 삼성을 연구를 뭐 10년 이상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가버넌스 시스템 소위 이건희 회장과 그 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온 그 지배구조의 역할이 컸다. 그 다음에 기업이 대규모이면서도 굉장히 스피디하더라. 빅 yet 스피디하다. 그리고 다각화 수직적 계열화와 동시에 전문성을 보여서 세계 1위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또 가보면 현장은 일본식, 전략은 미국식인 소위 믹스앤매치를 잘 했다. 그 경영 시스템도 보게 되면 옛날에 하던 것에서 다 전략이나 구조, 인재, 그 다음에 경영 관리, 가치 문화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희형 위기경영과 삼성식 패러독스 경영의 결합이 현재의 삼성전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는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발 한국식 경영이 세계로 나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형 경영 결국은 뭐냐면 경영 원리의 사실 뭐 대부분은 다 그 공통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환경의 변화를 받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인간의 요소가 하나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형 경영은 하면 베트남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잘 그 반영된 결정된 경영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형 기업의 경쟁력을 차별화하려면 결국 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강점이 어디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 신바람, 또 스피드, 그 다음에 이 만화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늑대와 소년 얘기를 열심히 이제 듣고 있다가 아빠한테 컴퓨터가 안 돼요 하고 아빠가 옵니다. 오니까 이상하다. 잘 됐는데 이제는 아빠가 갔어요. 또 불러. 아빠 또 컴퓨터가 또 안 돼요. 하니까 이상하다. 또 잘 된다. 아빠가 갔습니다. 아빠를 또 불러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안 오는 거야. 또 불러. 안 와. 그러니까 이제 19금 이제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형 경영 3.0은 이제 1.0은 오너가 정권을 가지고 경영했던 시대, 깃발을 들고 나갔던 시대라고 보고요. 2.0은 전문 경영자와 오너가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기업을 끌고 나갔던 시대라고 본다고 하면 3.0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업 경영 전체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기업의 성패가 개인의 어떤 역량, 개인의 열정, 개인의 어떤 이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개인을 앞세워서 그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최대한 꽃피우는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소위 사람 중심 경영을 한국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람 중심 경영을 결합해서 5%의 엣지를 구축하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중심에 한국인의 이제 이 가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10가지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천. 한국적 가치관이 기업의 가치관으로 내재가 되어 있고 그래야 기업 구성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의 공감을 가져야 그래야 위기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한국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대체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인간 중심, 상생, 평등, 자존 아마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와 상생주의가 한국 사람의 가치관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우를 언급했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은 다 모두가 인내천, 내가 곧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 크지 않으면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큰 이념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대우가 내세웠던 실패는 했지만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이 한국 사람의 어떤 그 심성에 딱 맞는 큰 이념을 앞세우고 우리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이 구성원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큰 이념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너무 크면 내가 묻혀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혼자 못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 사람을 두 사람이 같이 기대야 되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조직의 크기는 작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한국인의 가장 그 맞는 조직의 사이즈가 얼마 될 것이냐를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는데 이 근력이 필요한 시대에는 9명 정도가 한 단위로 가장 좋습니다. 군대가 9명이라고 하니 바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7명, 소위 매직 7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결과 6명, 5명 하다가 최근에 스탠퍼드 대학의 전문성 연구센터에서는 4명이 가장 소위 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숫자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지식이 축적된 것, 개인이 알고 있는 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명까지 내려와서 한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은 경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한국인의 고향은 가족입니다. 중국은 직계가족이고요. 한국은 대가족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가족을 넘어서는 을 넘어서는 더 큰 집단을 선호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가족이다. 그래서 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에게 너는 돈을 벌러 시간을 팔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하는 의식을 줄 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삼진제약의 이성호 사장이 가는 분이 직원들하고 몰려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의 리더가 내 부모 같거나 아니면 내 형님 같거나 해야 야단을 세게 맞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데 야단을 세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뭔가 반대 행동을 하기 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한국형 목표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슨을 창업했던 이민아 교수가 한경영이라는 책에서 상당히 잘 써놨는데요. 미국의 목표관리는 돈 벌기 위한 하나의 계수를 내놓고 그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의 목표관리는 2가지의 특징을 가져요. 3가지 정도. 하나는 목표 자체가 가치가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목표여야 될 것. 둘째는 목표를 확인하는 시기가 짧아야 될 것. 5개년 계획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3개년 계획도 안 믿고 1년 계획도 너무 깁니다. 한 3개월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나면 또 한번 축제를 한번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그렇게 그래서 단기 목표 관리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이제 경영 관리에서 이거는 이 제조 방식에 대해서 왜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연구한 책을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소위 한국형, 일본은 도요타 시스템이 있고 미국은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의 독특한 제조의 철학과 그 다음에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은 컨베이어 벨트로는 안 된다. 소위 셀 방식으로 제조 운영을 만들어야 된다. 사내 벤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 전략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존의식이 강하니까 각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식의 각자의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식의 어떤 업무 방식이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 내 거면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수단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역시 인재입니다. 인재제일주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삼성이 대표적으로 그 인재를 이제 중시한 그런 기업이고 그 인재제일주의를 통해서 오늘의 삼성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이 그 지금까지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에 더해서 인재를 사랑하는 문화를
같이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람을 쓰게 되면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돈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보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우리는 연공서열제로 다 똑같이 주다가 그 다음에는 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들어오면서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다 따로따로 하다가 지금은 좀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평등주의 사상이 있고요. 맨 밑바닥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인내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적 집단주의라고 하는 생각, 아주 복잡한 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도 평등주의 부분, 그 다음에 또 집단주의 부분, 그다음 개인의 어떤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잘 조화해가지고, 그래서 전 다중구조라고, 그러니까 이 층층, 레이어가 한 3개, 4개, 5개 정도 되는 그런 보상구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받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그 보상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 리더십은 그동안에 1세대들이 여기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또 정몽구 회장, 또 구봉 회장이 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1세대 리더들을 보게 되면 정주영 회장은 파이오니어, 개척자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병철 회장은 와이즈맨, 현자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김우중 회장은 머천트 리더십, 상인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원 회장은 승부사죠. 글래디에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박태준 회장은 미셔너리, 소위 이제 전도사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리더십 스타일을 저는 이념형, 그 다음에 부모형, 분권형, 파트론형, 이 결합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소위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지주회사를 만들기 전후에 LG그룹의 출자구조를 봤는데, 이 왼쪽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이렇게 엉겨서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다른 데는 거의 다 해결을 했고, 삼성과 지금 현대 두 군데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승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완성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한국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10번째로 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통치구조죠. 기업의 통치구조에 대한 말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국형 경영의 요약을 해보면, 이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가치관과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구성원들을 하늘같이 여기고 자식같이 아껴라. 그 다음에 큰 이념과 작은 조직의 파라독스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된다. 구성원들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목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되 수단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해라.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맡기고 또 책임지게 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라. 보상은 후하게 해주되 평가는 엄하게 해라. 또 배우고 또 배우게 해라. 프랙탈 경영, 소위 닮은 꼴 경영입니다. 이걸로 사업 확장의 기틀을 잡아라. 효과적인 승계계획으로 경영 주체를 잘 확립해라.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처음에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뒷부분을 너무 생략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